단비 때문에 폭염이 한풀 꺾이긴 했지만 날씨가 여전히 무덥습니다. 68년 만에 가장 더운 6월이 찾아오면서 앞으로는 얼마나 더 더워질지 걱정되는데요. 오늘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부터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한풀 꺾이긴 했지만 비가 오기 전을 생각해보면 이렇게 더운 6월이 있었나 싶은 한 달이었어요. 근데 사실 덥다라는 말이 비단 6월부터가 아니라 거의 4월부터 계속 덥다라는 그렇죠. 말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6월이 돼서 우리가 겪어보지 못할 더위가 찾아올 줄 몰랐던 거죠. 보통 이제 최악의 폭염이라고 하면은 1994년, 2018년과 비교를 많이 합니다. 지역에 따라서 1, 2위를 앞다투는 그런 폭염의 기록적인 해인데요. 특히 올해 6월 폭염 일수는요. 지금 이제 25일, 24일이죠. 24일입니다. 아직 한 달이 지나지가 않았습니다. 원래 평년 이맘때, 보통 평년값이라고 하면은 1991년부터 2020년까지 30년을 기준으로 삼는데 그때 폭염일수 6월 달에는 한 0.6일 정도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6월을 꽉 채우지도 않은 지금은 벌써 2.4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평년 이맘때보다도 한 4배 정도가 많은 거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폭염의 기록이라고 하는 1994년 그리고 2018년 같은 경우에 1994년에도 폭염일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0.9일 정도. 그리고 2018년에는 1.5일 정도. 이미 그 기록을 깨어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6월이 좀 덥긴 덥습니다. 네, 그럼 올해는 폭염이 왜 이렇게 빨리 찾아온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올해 폭염 같은 경우에는 전 지구의 상승 속도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추세 안에서 여름이 더워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6월과 7월과 8월을 통상적인 여름이라고 하지만 7월과 8월의 상승의 그 추세보다는 이 6월 달의 추세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6월 이제 5월까지는 사실 덥다라고 하더라도 좀 우리나라의 차고 건조한 공기가 어느 정도 좀 버텨줬기 때문에 덥더라도 좀 볕만 뜨거운 더위 정도였는데 이제 6월 들어서는 본격적인 뜨거운 고기압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일단 고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맑은 날씨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뜨거운 공기 안에서 맑은 날씨에 일사가 계속해서 쌓이다 보니까 당연히 뜨거워질 수밖에 없었죠. 근데 고기압은 이 중심을 향해서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즉 더 따뜻하고 습한 공기를 유입시킬 수 있을 만한 풍계를 만들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나라로 고온다습한 공기가 좀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폭염특보 같은 경우에는 경상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이들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 소백산맥이라는 산맥으로 둘러싸여져 있는데 이렇게 우리나라의 서쪽에서 바람이 불 경우에는 바람이 한번 산맥을 타고 넘으면은 그 산맥을 등지고 있는 지역에서는 더 고온 건조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상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일찍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열대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태백산맥을 등지고 있는 이 강릉 지역에서 이래저 이제 뭐 일찍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네, 뭐 열대야 말씀도 해주셨지만 저는 사실 여름에 밤에 좀 더워가지고 종종 깼던 적도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좀 벌써부터 더우면 올 여름 열대야는 얼마나 심할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저는 제가 기상 전문가여서가 아니라 제가 밤에 자다가 선풍기를 찾는 날은 어김없이 첫 열대야더라고요. 올해 서울의 열대야도 제가 정확히 제 몸이 기억을 했는데요. 특히 이제 열대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장마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보통 7월 달에 두드러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낮의 열기가 밤에도 식지 못하는데 이 낮의 열기를 밤에 식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을 크게 잡으라고 하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습도고요. 두 번째는 구름입니다. 일단 습도 같은 경우에는 열을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내륙보다는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더 열대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 낮 동안에 열기가 올라온 것을 밤이 되면 이제 식기 마련인데 습도가 보통 높아지게 되면 열기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5월과 6월에도 폭염특보는 과거에도 많이 나타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폭염특보가 나타나다 하더라도 밤더위까지 이어지지 않은 것은 습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인 건데요. 근데 이제 장마가 시작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공기 자체가 습해지기 때문에 열대야는 더 많이 두드러질 거고요. 그리고 이제 비가 오게 되면 이제 흐린 날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서울에서 첫 열대야가 나타난 그 날도 밤에 좀 흐렸습니다. 밤에 흐리게 되면은 낮에는 태양빛으로 인해서 태양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낮 기온이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해가 지고 나면은 당연히 기온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구 자체에서도 낮에 받은 태양의 열기를 스스로
이제 우주로 내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밤에 구름이 끼어 버린다라고 하면 지구에서 나가려고 하는 열을 다시 막는 불러들이는, 거군요. 네. 막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불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습도도 높아지고 밤에 비가 오지는 않더라도 흐린 날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 구름 효과로 인해서 밤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가 앞으로 더 두드러질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단비 소식 기다렸던 분은 많았을 것 같아요. 중부지방에는 폭염특보가 이어졌고 제주도는 지난주에 이제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장맛비의 양이 또 만만치 않다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월 19일 이맘때 찾아와야 될 장마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네. 신고식을 톡톡히 치렀습니다. 하루 만에 내린 비의 양이 제주도 서귀포시에는 200mm가 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전국 평균 32일 동안 이어지는 장마 기간 동안에 한 350mm 안팎 정도로 내리는 장맛비를 따졌을 때 하루에 많이 200mm의 왔군요. 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 제주도는 뭐 워낙 산이 있기 때문에 또 비구름이 발달하는 그런 지형적인 영향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서귀포에 하루 만에 223mm의 비가 6월 달에 내린 것은 8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네. 굉장히 빈도적으로도 나타나기 흔하진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시간당 강수량을 봤을 때도 1시간에 5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렸는데 이것은 이제 정체전선, 장맛비를 뿌리는 전선이 북상을 한 데다가 최근 들어서 기후변화로 인해서 정체전선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저기압과 합쳐져서 장맛비를 발달시키는 그런 형태의 비가 좀 최근 들어서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번 비도 마찬가지로 정체전선과 함께 저기압이 합쳐져 있는 데다가 이 비구름이 빠르게 빠져나갔으면은 좀 강하더라도 양이 많지는 않았을 텐데 우리나라 동쪽에서 고기압이 가로막고 이 비구름을 좀 느리게 이동시키는 그런 원인 때문에 좀 첫 장맛비치고는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네,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하면 또 가장 먼저 비 피해가 없어야 될 텐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비가 오면은 무조건 대피를 해야 된다라고 네. 하기보다는 이제는 비의 형태도 과거와는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사전에 비가 오기 전에 대피, 그리고 강한 비를 마주했을 때의 대피, 그리고 비가 지나갔을 때의 대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일단 먼저 비가 오기 전에는 집 주변에 배수로가 막히진 않았는지, 빗물바지가 막히진 않았는지 좀 수시로 점검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최근 같은 경우에는 기상재해가 이제는 과거에는 침수 피해가 늘 일어났던 그런 취약 지역 위주로 나타났는데 저도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도 도심인데도 불구하고 집 앞에 허리까지 차오를 정도의 맞아요. 피해를 네, 입었었습니다. 엄청 왔죠. 그러니까 이제는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인데 그 말은 이제 도시의 방제 성능, 내리는 비만큼 빠져주는 물의 양의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이제는 그 어떤 곳에서도 침수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막힌 곳들은 없는지 미리미리 대비를 하셔야 되겠고 축대라든지 담장에 균열이 있진 않은지 큰 비로 인해서 쉽게 무너지는 곳은 없는지 좀 주변에 꼼꼼하게 살피셔야겠고요. 그리고 기상청은 지난해부터 극한호우라고 해서 이제는 비가 내리니까 대비하세요가 아니라 이제 피하세요. 대피하세요라고 하는 극한호우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수도권 지역을 시작으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전남과 경북 지역까지 확대 운영을 하는데요. 그 말은 즉 1시간에 30mm의 비가 내리거나 1시간 만에 50mm, 3시간 만에 9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됐을 때 혹은 1시간 만에 72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20분 안에 이 강도 높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일 때 이제 기상청에서 문자를 긴급하게 대피하라라는 식으로 보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즉 비의 예보를 못했다라기보다는 이 비가 우리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시스템으로 강하게 발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집중호우라고 하는 것은 시간당 한 30mm의 강우인데 과거 25년과 최근의 25년을 비교했을 때 시간당 30mm의 집중호우는 과거에 비해서 30%가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네. 이것도 맞는데 극한호우라고 하는 시간당 80mm가 넘는 극한호우는 과거에 비해서 86%가 넘게 증가를 했다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는 이런 기상청에서 보내는 예보뿐만 아니라 이런 극한호우 문자에 대한 것에서도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갖고 대비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태풍도 걱정인데
올해 태풍 이례적으로 셀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더라고요. 기상청은 일단 이제 3개월 기상 전망을 통해서 보통은 이제 한 해 태풍이 발생하는 개수가 한 25개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네.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은 한 3.4개 정도, 한 3개에서 4개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상청의 장기 전망에서는 좀 평년보다는 적을 것이다. 근데 평년보다 적게 발생을 한다라고 해서 위험하지 않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한 번 발생한 태풍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모르는데요. 특히 올해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엘니뇨에서 라니냐로 넘어가는 그런 중립의 전환기입니다. 엘니뇨라고 하는 것은 그냥 쉽게 말해서 넓은 태평양의 동쪽 바다가 평년보다 0.5도 높은 상태가 5개월 이상 지속이 됐을 때를 엘니뇨해라고 하는데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 달에 시작된 엘니뇨가 겨울철에 피크를 맞이했는데 평년보다 2도나 넘게 나타나는 슈퍼 엘니뇨가 나타났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뜨겁게 달궈진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점점 낮아지는 시기에서 라니냐로 전환을 하는데 보통은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높게 된다라고 하면 서태평양 온도는 낮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엘니뇨가 나타나는 동시에도 서태평양의 온도가 높았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 동태평양의 높았던 해수면이 이제 점점 서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서태평양의 해수면 온도도 높아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영향을 주는 태풍의 발생 빈도가 훨씬 더 많아질 수 있고 강도가 더 강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태풍의 강도도 강도지만 과거 작년에 카눈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카눈이요. 예. 보통 카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진로 예측이 너무 힘들어서 예보가님들도 이런 태풍은 본 적이 없다, 네. 예측을 못하겠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태풍은 스스로가 북상을 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는데 오히려 남하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올해 발생하는 태풍은 서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높아서 이렇게 예측이 불가능한 굉장히 변칙적인 태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뭐 장마의 태풍, 비와 관련된 얘기들도 많지만 여름하면은 이 무더위가 극심하다는 사실도 자명하잖아요. 아니, 다른 나라에서 50도를 이미 넘어선 국가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올해 6월 들어서 전 세계 80여 개 곳에서 최고의 기온을 기록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고온 현상으로 인해서 이거는 전 지구의 온도가 지난해 엘니뇨가 시작된 5월부터 12개월 동안 계속해서 최고 기록을 했고 지난해 5월, 지금 이제 6월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높은 기온이 될 수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로는 5월이 지구 관측사상 가장 높은 기온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지구적으로 기온이 높게 올라가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일인데요. 특히 이제 이슬람 성지, 앞서도 이제 보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50도가 넘는 폭염 안에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도 훨씬 더 높을 건데요. 성지 순례를 지금 계속해서 강행하고 있어서 사망자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1,300명이 좀 넘어섰더라고요. 네. 그리고 유럽 곳곳에서도 지금 폭염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관광객들이 사망하거나 실종하는 그런 이제 사고들이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올여름 우리나라도 좀 만만치 않은 더위가 나타날 것 같아서 좀 걱정이 앞섭니다. 네, 이상기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일상을 위협하고 있는 뭐 해충들 많잖아요. 모기 말할 것도 없고 요즘 길거리 보면 러브버그 너무 많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생긴 걸까요? 일단은 고온다습한 환경은 이런 벌레들이 서식하고 번식하고 생장하는데 굉장히 좋은 조건입니다. 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러브버그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중국 남부 지역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이렇게 좀 우리나라보다 더 낮은 저위도 지역의 고온다습한 곳에서 생식하기 훨씬 더 좋은 동물인데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왔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서부터 한반도가 아열대화가 되고 있다라는 말은 사실 2000년대부터 많이 나왔던 말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벌레들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더 조성이 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모기도 그렇습니다. 지난 15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14년부터 이제 한 10년 정도 됐죠. 모기 예보제를 하고 있는데 그 모기 예보제에서도 가장 높은 등급 단계가 나타나서 최고치가 있는 상태가 나타났는데 네. 모기도 극성입니다. 모기는 보통 한 26도 이상부터 왕성한 활동을 하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더운 날씨가 되면 씨가 마르기 때문에 오히려 모기 개체수는 줄어듭니다. 그리고 비가 너무 많이 내리게 되면은 그 물웅덩이에서 이제 성충들이 자라나야 되는데 다 쓸려 나가기 때문에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많이 더워도 모기 수는 줄어들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월, 4월 달에 비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그런 물웅덩이에서 성충이 잘 자라나기 좋은 조건이었고요. 거기에다가 높아진 기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말벌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7월, 8월에 극성을 부리는데 6월 달에 이례적으로 기온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네. 지금 말벌의 또 활동도 좀 왕성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상 기후로 장바구니 물가도 좀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기후플레이션이라는 말까지 등장했다고요? 그렇죠. 뭐 당장 뭐 해외 같은 경우에는 뭐 커피라든지 카카오의 생산량이라든지 이런 것들. 근데 사실 국내에서만 봤을 때 지난해 이례적인 많은 양의 비와 고온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물가에 영향을 줬던 이런 농산물의 가격이 올해 최고치, 봄의 최고치 거의 한 네. 80% 정도의 물가 상승률을 보이면서 거의 대부분의 과일과 야채에는 금이라는 말이 너무 붙지 올랐어요.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농작물이 자라나는 그런 작황의 환경에서는 기상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높은데 특히 비의 양과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고온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경우에는 지금 봄부터 영향을 줬던 그런 작황에는 굉장히 많이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경기 상황도 좀 영향이 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눠보죠. 지금까지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